6월 달에 폭등했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예상했던 게 평균 33만 원, 35만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조금 더 좀 상승 구조로 간다면은 평균 37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달까지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아마 TSMC 관련해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AI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처럼 지금 SK랑 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GPU 관련해서 보급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하락세보다는 그 잠깐 그 매도에 의한 아니면 불안 심리로 인한 약간의 매도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그래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코인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지러운 것처럼 코인 시장도 굉장히 변동 상황이 크게 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달 정도는 굉장히 혼란적인 증시와 같은 패턴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인 시장이 지금 변동폭을 보면은 증시보다도 지금 못한 그런 퍼센티지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타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XRP의 가격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XRP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이제 크레딧법이 뒤로 넘겨질 것처럼 얘기는 하긴 하지만 지금 엊그저께 지금 트럼프가 다시 이란전 발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인이 지금 중국하고의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옥죄기가 지금 약간 느슨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옥죄는 부분이 되고요. 코인 시장 점령에 있어서 약간 비트코인의 물동량이 늘는 걸로 봐서는 결제 수단으로 그 원유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코인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옥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좀 조절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XRP 가격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완전 폭락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코인을 많이 사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XRP다라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2-3달 정도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2,000원 선에서 1,700원, 1,6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어찌됐건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24년도 10월 달에 그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은 10월 이후에 XRP가 좀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XRP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급등하기 전에 항상 폭락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혼란 상황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원래 7,000에서 8,0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달러로 봤을 때는 5,000달러에서 5,500달러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6,500에서 6,0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S&P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겠네요.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XRP를 300원부터 홀딩하시는 분도 계시고 700원부터 홀딩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고가에 사셔서 4,000원대나 5,000원대 보유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장기 홀딩을 함으로써 이게 XRP의 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의 결제 송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국제 시스템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지치기는 하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한 1년 정도 5만 원에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패턴을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3,000원대 아니면 5,000원대에서 1,700원, 2,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 정도 선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됐을 때 2-3달 뒤에는 5,000원 정도 선, 작년, 재작년 24년 10월 정도에 보였던 패턴 그대로 유지할 것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 예상 한번 해봅니다. XRP 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볼 만한 가상 자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상자산 중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온도 파이낸스랑 체인링크나
비트나 아니면 다른 그 코인을 테더를 좀 많이 보긴 하죠. 근데 지금 저달러 가게 되면 테더도 가격이 또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공급성, 유동성이 조금 많은 코인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나 지금 아니면 XRP 아니면 XRP 계열 아니면 미국 관련 코인을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득성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250에서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가나요? 지금 정도? 시세가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300만 원대 초반이나 270만 원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더리움의 그 가장 그 정점을 찍었던 700만 원 정도 찍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더리움 시스템 자체가 약간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체인 결제망을 좀 더 추가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면은 이더리움은 예전 같은 영화는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더리움의 그 기반으로 만들었던 모든 코인들이 많은데 다른 결제망이나 다른 코인 시스템으로 좀 변형이 되거나 조금 약간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만 무조건 집중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 코인망 시스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서 어느 정도 전 세계 송금망 시스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가상화폐로 인해서 달러나 아니면 다른 그 화폐의 대체품으로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만 예전에 중심으로 갔었던 시스템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특히 어떤 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죠. 클레이디법 통과가 되면 일단 XRP가 좀 힘을 받을 것 같네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중심적인 선언을 한 건 없고요. 국제 협약에서도 지금 뭐 명칭된 게 없고요. 뭐 국제적인 협약적인 그런 법이 제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디법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해서 그 가상화폐 관련 화법이 좀 뭐라고 했다 보급화될 수도 있고 제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클레이드법이 합법화가 되면 달러가 지금 저달러가 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인제 이란전이 지금 갑자기 인제 뭐 종식이 안 된 것처럼 다시 파기가 된 것처럼 지금 며칠 환율이 쪼끔 왔다 갔다 하고요. 저유가 가던 유가가 다시 폭등을 했는데 요것이 약간 가라앉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저달러가 가게 되면은 가상화폐로 화폐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달러 대체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 코인이 굉장히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클레이드법 자체가 코인 시장을 좀 더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고 전 세계적인 법제화가 또 활성화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하면서 증권시장도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클레이드법 통과로 인해서 그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체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혜를 보는 건 우리나라겠죠. 앞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합법화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 관련 다날이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갤럭시 마이트도 있고요. 네이버 페이 그리고 스마트 카카오페이도 있죠. 여러 가지 페이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에서 클레이드법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미비한 면은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제도 자체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입 그리고 CB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전 세계 움직임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화 된다면 송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신용카드 벤사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상화폐를 갖다가 페이 위주로 해서 페이 앱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등으로 해서 결제를 QR 코드로 하거나 QR로 뭘 결제를 했을 때 화폐와 관련 없이 달러 대체돼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율의 그 환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있죠. 그럼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요. 직구 관련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 예측이나 아니면 변동성 그리고 송금 대체 시스템망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약간 간소화되면 굉장히 빠른 송금 시스템과 금융이 통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많이 중심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알리페이나 아니면 알리바바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은 테무나 아니면은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것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면 아무래도 그 전 세계 통일되는 그런 화폐가 탄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환전을 계속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면은 그것으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쇼핑이나 유통, 물류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굉장히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무래도 글로벌한 게 통합화, 원페이로 통일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인은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뭐 100배 폭등할 수 있고, 그죠? 1000배 폭등할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약간의 그 도박성 투자 심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조가 앞으로는 약간 국제화 시스템에 맞춰서 송금 시스템에 맞춘 그런 코인이 또 등장을 하고 또 국제 규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약간 폭등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비슷한 패턴의 코인 투자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폭등이나 아니면은 폭등으로 인한 도박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롱런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코인에 대한 그 대여 수수료 그리고 송금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해서 재테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한다는 그런 호도 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수주를 뭐 다른 나라에 뺏길 것이다. 뭐 일본과 중국에 뺏길 것이다. 이런 뭐 시장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에 조금 비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폭락을 했을 때 어제 엊그저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저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다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 상황이 조금 떨어진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삼전 릭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단독 ETF와 하이닉스 그 단독 ETF가 생성이 됨으로써 거기에 투자금이 많이 몰리긴 했었죠. 근데 지금 그 상장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린 자금이 또 대거 투입이 됐을 거고요. 일부 손해 보신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본주를 팔아버리고 지금 ETF 상품을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외국인 매수세나 기관 매도세로 인한 그런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요번 주에 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복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7월 셋째 주부터는 굉장히 복구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또 주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7월 7일에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ETF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상장해서 지금 마이너스 35%가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주식 배분을 해서 미래에셋증권을 팔기로 했었는데 미국에서만 지금 단독 출시해가지고 팔았죠. 근데 나스닥 진입해가지고 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봤을 거고요. 자금의 집중적 이동이 일어났었던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단독 ETF 출시되면서 남발성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경고를 드렸지만 ETF 상품이 굉장히 이것이 약관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그 뭐 원본이 아니면 또 원금 손실이 조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폭등장이 아니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진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연기금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있었죠. 전체를 갑자기
갑자기 매도해버린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불안 심리에 의한 본주를 좀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아마 불안 심리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평균 원래는 37만 원, 7월 달에는 평균 37만 원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저번 달에 폭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폭등했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예상했던 게 그 평균 33만 원, 3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조금 더 좀 상승 구조로 간다면은 뭐 평균 37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달까지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아마 TSMC 관련해서 지금 메타부터 시작해서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AI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처럼 지금 SK랑 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GPU 관련해서 보급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하락세보다는 그 잠깐 그 매도에 의한 아니면 불안 심리로 인한 약간의 매도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최근 코스피가 7,2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7,0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되는 게 뭐 5,000포인트, 7,000포인트, 뭐 9,000포인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본 구조가 지금 외국인 자본 투자가 예전에 1조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보지만 지금 10조, 40조, 50조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락이나 급등을 반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시장이 갑자기 1년 안에 너무 커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자본의 그 안정성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인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코스피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그 예상을 했던 건 5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정도면은 그 원래는 코스피가 그 평균 음력 5월로 쳤을 때 7,500 정도 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달 7월 달에는 원래는 코스피 평균 한 8,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반기 수주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도드라질 거고요. 지금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함에 따라서 지금 환율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됐을 경우에 달러의 유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글로벌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과 수주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전 세계 엔비디아 제치고 1등 했습니다. 삼성이. 제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HBM 시장에서 좀 선두주자로 달릴 거고요. 지금 TSMC 관련해서도 지금 메타에서도 지금 뭐 10조, 20조 뭐 이 정도 뭐 수주 계약을 땄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선동주자 아니면 전 세계 1, 2를 다투는 일을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그게 경쟁자가 아무래도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그 구도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계약을 계속 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처져 있던 뭐 마이크론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전략 산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못을 박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전기 공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호재성 기사들 뜰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의 그 반도체가 전 세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나 물동량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전 세계 수출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상승 가도로 계속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어떤 AI 기업과 M&A를 하냐, 어떤 기업과 그 외국인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수주를 따냐, 계약을 이어가느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기업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부터 시작해서 메타, 그리고 구글, 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것 같이 그렇게 호도성 기사를 내놨던 모든 기업들이 아마 삼성과 M&A 하거나 계약을 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028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죠? 어제 나 기사 나왔죠? 어제 어떻게 보면 메타, 그죠?
메타에서 지금 TSMC 대만 반도체를 제치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페트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운드리 자체가 그 대만이 조금 더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삼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충분히 파운드리 부분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일단은 모든 생산의 중심이 전기를 갖다가 끌어와서 어느 정도 반도체를 갖다 수주를 맞출 수 있는 거. 지금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SK하고 삼성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수주를 다 맞출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술력과 모든 그 인프라 갖추는 것에 굉장히 그 기간을 앞당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수요가 문제가 되지 지금 삼성의 앞으로 이 흑자 목표 전환이 아무래도 파운드리까지 아무래도 흡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만을 앞지를 것이고요. 일본이 지금 뭐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도 앞지를 것이고요. 뭐 중국이 뭐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그 우위를 차지할 것이 삼성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이 생각보다 잘 나갈 겁니다. 전 세계에 석권하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 국격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산업이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들은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이 25만 원 간다고 했을 때 많이 비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25만 원 넘어섰고요. 지금 이 조금 떨어져서 28만 원 찍긴 했는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너무 롱런을 하게 되면 지금 자본 집약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형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분할 매도 전체를 다 보유하기보다는 그 일부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차익 실현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25만 원일 때 한번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35만 원에서 37만 원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거 좋고요. 50만 원에 한번 정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70만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그 차익 실현율은 퍼센티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그 현금화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심리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순간적으로 매도를 하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꼭 하셔가지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투자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반도체 섹터에서의 주요 이벤트나 변수 무엇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지금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증축을 전략적 사업으로 하면서 그 피지컬 AI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전략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을 했고요. 기업에서 2,00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그 기업이 시너지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미국에는 설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 산업단지가 많이 죽고 소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대신 설치를 해서 전력 공급을 해서 AI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그 전력 사업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산업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호재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성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봤다고는 하지만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불안하시다면 일부 아무래도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섹터 기사 같은 경우는 일본 거를 갖다 흡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생산할 것이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증축을 다른 지역, 지금 발표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증축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수주를 딸 것이라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의 공급을 모두 우리나라로 모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기보다는 뭐 계획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가 전략 사업을 일단 뭐 정했다는 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AI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과 만약에 하이닉스 외에 그 주변의 협력 업체의 주가 상승과 주가의 그 변화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기 관련과 지금 송전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할 것인지 원자력이 중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사에 조금 더 촉각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1,550원 돌파가 코앞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내수가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월급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조금 팍팍한 거 외에는 1,550원 돌파가 뭐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1,570원도 돌파했겠죠. 그렇지만 1,600원 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환율이 조금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즉슨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뉴스에서 지금 어젠가 엊그저께 기사가 났을 겁니다. 자, 수출 기업이 그 흑자를 본 부분에 대한 환율을 환전하지 않아서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제어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율은 앞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고요. 저달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그 IMF가 온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지만 그 경고성 메시지의 의미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 달러의 그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대출 금리 상승과 지금 그 대출 PF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중단되거나 대출의 중단에 의한 그런 피해로 볼 수 있지 지금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의 삶이 뭐 나빠지거나 질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너무 우려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최근 원화 가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화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24시간 가동하는 원화 시장을 갖다가 지금 달러를 갖다가 24시간 지금 돌리고 있죠.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뭐 미국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4시간 원화를 갖다가 원화나 환율 시장을 열어놓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환율 가치가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저가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높아질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높으면 일단은 그죠?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인제 모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모든 그 생활의 팍팍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상승을 그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밥값이 옛날에는 8,000원, 9,000 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가고 있죠. 그래서 밥값 20,000원 시대가 열리겠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격으로 봤을 때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유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엊그저께 트럼프가 이란과의 그 협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 있지만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유지가 된다면 일단 서민 삶의 직격탄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연기금을 풀어서라도 환율 안정에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일까요? 모든 그 세계 경제에서 약간의 불안 상황, 전쟁이 나게 되면 달러가 최고 비싸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달러를 가게 되고 그 달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품이 없을 정도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약간 바뀌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출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그 보유 자산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상의 전쟁을 계속 끌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 종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그 원화만 보유한다 아니면 달러만 보유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아니면은 달러 자산이 조금 가치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유가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만 보유하는 것은 약간의 차익상 조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반도체 위주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서 모든 섹터들을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발전을 하고 일부만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약간 분수령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나 아니면은 지금 화장품 계통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산업으로도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뭐 반도체만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반도체 ETF든 반도체 관련된 걸 무조건 장기 투자로 볼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끈다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만 또 사다 보면은 또 차익 실현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분배의 경제를 조금 실현을 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금리 차이가 커질 위험은 크게는 없습니다. 2%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일단은 국제 협약에 있어서 아니면 전 세계 지금 기조가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출 중단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부실 대출이나 부실 대출 금리에 대해서 조금 강경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을 벗어나서 따로 차이가 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요번에 8,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대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거래로 인해서 지금 대출 대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를 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출 금리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나 대출 상황 때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로 뭐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지 않는 구조로 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현금 자산 비율을 조금 높이시는 것이 앞으로 그 불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끌을 하거나 대출 받으신 분들은 쓸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내수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 경기는 죽고 있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고물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그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빚을 내기보다는 빚을 좀 청산하는 쪽으로 가시고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30% 정도 보유하는 것이 생활에 좀 편의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사님께서는 앞으로 5년을 보셨을 때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미국이 지금 이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러시아를 또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러시아가 더 이상 힘을 잃어서 뭐 자체적으로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지배를 하게 될 거고 중국을 많이 옥죄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많이 그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부지리격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반도체 수주도 우리나라가 뺏어올 것 같고요. 일본의 전체적인 산업을 우리나라가 공조하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마 큰 성장을 이룰 것 같고요. 천문학적 규모의 그 전 세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대량의 외국인이 고액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개인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AI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우리나라에 짓게 됨으로써 아마 40년 동안은 굉장히 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익사시간 증권 시장도 또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 허브가 될 수 있겠죠. 전 세계 금융 허브가 될 것이고 홍콩 같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 국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 대응책 중에서 지금 24시간 지금 환율 갖다가 지금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했잖아. 이유가 환율의 환전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무역을 가장 위주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수출이 80%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하게 되면 일단 환율의 안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환전을 돌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률이 좋아지고요. 정부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 환전에 대해서 연기금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코스피를 올려서 지금 달러 약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 시장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방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처방이라고 봅니다. 지금 24시간 외환시장 개방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7월 7일부터 아마 개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요번에 시행한 것이 아무래도 증시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험 가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출 관련된 업체가 지금 제한을 한다는 또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요 부분도 아무래도 플러스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그 관련 수출하는 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고수익을 보고 있는데 환전을 안 해서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안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버사님께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셨을 때 서울의 집값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집값이 지금 아마 7월 달부터 대출이 지금 막히고 대출 중단입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더 심하게 대출이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지금 6억에서 한도를 3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출 자체가 전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금 대출이나 지금 진행하는 그 모든 그 대출에 관한 그 긴급적인 자금 빼고는 모두 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뭐 하향세를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아마 하반기 가을부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대출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 투자, 부동산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자금 유입이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꼭 환율 때문이 아니라 대출의 영향이 더 큽니다. 대출 금리와 대출이 중단되는 것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 공급은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자, 일단은 지금 미분양권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건설사에서 보유한 미분양권을 시장이 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건설사 부도 관련 뉴스가 전면을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도 부도가 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업체가 부도가 이제 하반기 때 많이 있을 예정인데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난다보다는 그 전체적인 건설사의 부도 그리고 건설사의 쇠락으로 인한 그 물량이 풀리게 돼서 아마 자연적으로 조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출 규제가 심한 만큼 그 집값이 지금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상황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꼭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집값이 정상화됐을 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를 걷거나 아니면 안정화될 때까지 관망했다가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대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대출이 규제가 들어가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수도권이 행정수도 관련해서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방하고 집값 격차라기보다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증축으로 인해서 전략사업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구미, 광주, 그리고 거제도, 그리고 대구 여러 가지 광주부터 시작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균형 발전식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일례로 용인에다가 지금 그 용인하고 그 수원 관련해서 그 삼성전자에서 보증하는 것 때문에 집값이 동탄하고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발표된 지역이 부동산 상승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지방 집값의 격차라기보다는 일부 산업에 의한 부동산 폭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 앞으로 계속 폭등할 거란 기사는 조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거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풍수지리적이나 아니면 집값 상승이 되는 부분 빼고는 나머지의 지방 집값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셋값 상승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전세 물건이 없어서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인의 그 이득분이 없어서 전세 물량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기보다는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국가 발표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투기성 다주택자의 규제가 들어간 거지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의한 부실 채권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갭 투자에 의한 투기성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의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을 조금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갭 투자성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세를 많이 늘릴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뭐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가 무조건 모든 것의 통제로 보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전세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행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이거 하반기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그 100%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그 금리가 지금 7%죠. 담보대출 금리가 7%인데 이금융권 더 비싸겠죠. 그래서 아마 상승 가도록 가면 27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 중에서 만약에 그 공실이거나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세 세입자도 지금 DSR 갖다가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집을 사는 이자랑 전세 이자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것보다 월세 시장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많이 그 임대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보다는 그 월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끌 쪽하고 다주택자 그리고 전세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금 수요를 계산하시고 가성비를 따지셔야 되고요.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자가 높아지니까 일단 생활하기 힘들겠죠. 특히 영끌족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 특히 가상금리에 의해서 그쵸? 원금 상환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데도 좀 약간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세 물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전세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집을 갖다가 내줬을 때 갭 투자의 의미 그리고 갭 투자의 수익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일단은 전세 금리도 DSR 제재를 받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물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전세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갖다 옮기기보다는 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동산 문제는 무엇이라고 자,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PF 대출의 부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농협 사태가 지역 농협 사태 터졌는데 지금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그 부실 문제 그리고 부실 문제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요걸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 정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부실 채권 그 정리를 위해서 정책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세부적인 피해자 구조에 의해서 대출 부분을 갖다 국가 차원에서 약간 그 대처하는 부분을 마련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실화가 전체 부실화가 안 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출산과 고령화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자, 지금 저출산 정책이 지금 있다가 약간의 증시가 폭발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택에 대한 구입을 갖다가 뭐 생애대출이나 아니면은 그 저출산 대책으로 만약에 출산했을 경우에 집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노령화 그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그 국가 차원에서 약간 임대주택으로 약간 변형을 한다면 전체적인 구도가 노령화와 그 저출산을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약간의 그 보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결혼도 하고요. 또 애도 많이 낳게 되겠죠. 그렇지만 노령화는 워낙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국가 차원에서 지금 늙을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노령화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버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요양 부분에서 그 간병비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또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요새 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또 한번 그 지역 화폐 개념으로 해서 또 약간 풀었으면 좋겠다는 또 소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사는 국가로 가고 또 기본소득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소망을 좀 바라보면서 구독자분들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